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와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규모와 내용 모두 역대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상속 주식에 대한 가족 배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재계선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으로 그룹을 떠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낼지는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교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이 남긴 유산이 약 26조 원 정도 되고 상속세만 해도 1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규모 자체가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가요? 세계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3배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 지금 보니까 상속세 12조 내고요. 사회환원에 1조 그다음에 미술품들 또 시가로는 한 10조 되는데 평가가는 한 3조 돼서 한 15조 나왔는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이제 많아진 부분들도 좀 이제 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재벌가 또는 이 부자들은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조금씩 자기 주변에 어떤 재단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오면서 상속 부분들이 좀 작아지는데 이제 이 병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이런 작업들이 못했고요. 사실 이병철 회장도 예. 1965년도 삼성문화재단 하고요. 그때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거기다 내놓습니다. 재단에다가? 예, 재단에다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큰 이 재벌들이나 거부들은 해오는데 워낙 이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자기 총 재산의 60%가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이 된 부분. 특히 저는 다른 것들은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만 특히 1조 넘게 이번에 감염병 전문위원이라든가 희귀병을 인프라 위해서 구축 쪽에. 투척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미중유의 상황이고 지금 계속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학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선 1조 원은 사실은 2008년에 차명 계좌 사건이 불거져서 네네. 이건희 회장이 4조 5천억 차명이 발견되면서 그걸 본인으로 가져가면서 1조 원을 기부하겠다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이제 완전히 유산 정리하면서 정리된 거니까 실제로 이행이 됐네요. 예, 그러면. 이미 이제 약속된 거를 이제 실천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참 세계 최대의 그 상속세를 냈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좀 우리나라 현실은 첫째 이슈가 이제 상속세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세율이 이슈가 높다라고 있죠. 하죠. 물론 액면상을 보면 일본이 55%로 제일 높고 우리가 50%인데 그 외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 13개국 정도는 아예 상속세가 없고요. 미국이 한 40% 정도 되고 저기 조금 잘못됐는데 영국은 제가 알기로 20%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일군 부가 아니고 부모라든지 다른 분의 그걸 네. 받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를 어느 정도 또 내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우리나라 절대 수준이 조금 높은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 최대를 또 최고로 자랑하게 된 또 두 가지 이유는 말씀 잠깐 최고문 하셨지만 외국의 경우는 그대 재벌이라든지 아주 부호들은 신탁이라든지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 기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자녀들한테는 물론 살 만큼은 주겠지만 경영권을 세계적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물려주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 액수가 그만큼 커지게 된 건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속 이슈도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기업은 좀 낮춘다다 우리가 지금 50% 낮춰봐야 10% 이상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 여럿이 그럼 세금만 반 내고 자녀들 나누면은 어차피 특정인에게 경영권 승계가 가능할 정도의 대기업에서는
유산 상속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재벌 2세나 3세도 네. 결국은 뭐 전문 경영인 한 사람으로서 경쟁해서 능력이 있으면 경영하는 거고 아니면 부모가 일군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왜냐하면 이 대기업이 이미 공기업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당연히 뭐 경영권을 승계받아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오히려 상속 받아가지고 경영을 계속 유지하고 고용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 정부가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이 가업 상속 공제가 네. 적용이 되는데 외국의 경우는 3년, 5년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소기업은 가급적이면 경영을 승계해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굳이 경영권을 승계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다양한 세율 조정이 예. 필요한데 절대적 수준은 좀 높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속세가 워낙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뭐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물산이나 이런 쪽이 증여를 해서 좀 상속세를 좀 줄이는 그런 방안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12조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일종의 뭐 전공법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뭐 배경에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맞물렸다. 우리는 이제 재벌 기업을 보는 이 시각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해외 나가서 뭐 광고 전광판에 한국 기업만 나와도 현대차만 보여도 영화 속에서 뭐 갤럭시 폰만 봐도 되게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렇죠. 국내에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뭐 횡령이다, 배임이다, 형제는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탈세 이런 얘기가 오르내리면 거봐. 그렇지 뭐. 예, 이런 정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은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상속세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상속세 최고세율 50%에다가 최대 주주가 주주 상속할 할증이 경우 되죠. 20% 할증이 된다면 만약에 10조짜리 상속을 받았다면 그 회사의 다음번은 얼마일까요? 10조짜리 회사가 당연히 55조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5조 원의 내고. 회사가 다시 2조 5천억을 내다 보면 세 번만 증여하면 회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사실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상속세가 굉장히 좀 높구나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또 하나가 앞서서 왜 그러면 삼성은 전공법을 택했느냐 재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단도 미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삼성물산을 유서에 이제 기입을 해서 삼성물산을 법인세 대납하는 방법으로 하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전공법을 선택한 이유는 예. 사실 이재용 회장이 상속받기 전 주주 가치만 해도 지분만 하더라도 9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 9조 원이라는 거부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는 상속세는 100억 원이 채 안 돼요. 70억 원 남짓 9조 원인데도.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지금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과 그리고 이 에버랜드 합병 과정에서도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속세를 굉장히 적게 낸 부분이 문제가 됐던 화근이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물론 이건희 전 회장의 유지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납세는 국민의 어떤 의무죠. 당연한 의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제 전후 사항을 좀 감안하게 되면 삼성이 이번만큼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이 좀 상징적으로 나는 이만큼 세금을 내겠다라는 것. 이 사실은 일반 기업은 생각도 못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12조 원을 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개의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유니콘 기업 10개예요. 데카콘 기업 1개를 없애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좀 털고 가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에 명기가 돼 있어야 시작을 하는데요. 유언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못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 경영을 이제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만약 이런 게 전공법으로 안 가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 여러 가지들 생각을 했고요. 특히 보면은 이제 이번에 상속세 내느라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맞아요. 자기 돈을 낼 수도 있는데 왜 대출을 받냐? 이게 흔적을 남겨야 돼요. 일종의 기록을 남기는 거군요. 이게 등등 여러 가지에서
전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제 뭐냐 상속세가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국내 상속세가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다 전체 보니- 저희세수에? 예,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세수에? 뭐 이것들이 잘 안 오고 이렇게 굉장히 재벌들 돌아가시면 뭐 우리가 화제가 되는데 사실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향적인 시각은 있었죠. 왜냐하면 재벌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 국가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환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뭐 이런 상속세 부담은 좀 줄여줘야 되고요. 만약 이제 이런 게 지금 물산에 그런 말씀하신 시나리오에 들어갔다 그러면 예. 굉장히 고용하고 투자하는 데 들어갈 돈이 이 경영권 방어하는 데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 등등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상속세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12조 원이라는 규모가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한 번에 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납을 하지 않을까 하는 뭐 계획을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지분 매각 뭐 할 것이다 얘기 나왔고 근데 이렇게 삼성가가 방식을 어떤 식으로 취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대출 얘기도 있고요. 예, 지금 12조 원을 어떻게 일시에 현금으로 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뭐 분납 지분 5년 분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연간 한 5년에 내면 한 2조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 지분별로 이제 지금도 지분도 어떻게 분할됐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 많이 돌아간다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금년에만 1조 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겠나 네. 싶고 그러면 천하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현금 1조를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당금 받은 거라든지 갖고 있던 개인 재산들 네. 그리고 이제 대출까지 뭐 한다고 끼워서. 그러는데 그 뭐 신용 대출을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주식을 담보로 해서 네. 지금 그렇게 이재용 대장과 뭐, 예. 대출이 어울리는 단어인지는 잘 뭐 모르겠는데. 다른 아니 뭐 어떻게 네. 뭐 받게 1조 원, 될 1조 것 원 같다는 가까운 거죠. 돈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그러면 하고 있으니까. 대출해서 그건 뭐 다른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이제 요번에 뭐 보도에 하면 모친은 뭐 상속을 포기한다는 뭐 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들 뭐 몇천억씩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재용 부회장 자체가 이제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면회도 뭐 일반 이런 안건으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10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깊이 있게 상속 또 논의를 뭐 하는 분배 게. 이런 걸 뭐 깊이 있게 못 했는가 봐요. 뭐 다 완전히 정리가 됐으면 발표가 됐을 텐데 아직 논의 중인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 우선 급한 대로 1차 년도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고 네. 그럼 2차 년도부터가 문제인데 지분 정리를 어느 정도 하면은 아마도 주력 계열사인 이를테면 전자라든지 이런 지분은 오히려 더 모으려고 할 테고 네. 그 외에 경영권에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계열사 주식들을 좀 매각해가면서 계속적인 그 상속세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않겠나 뭐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뭐 소장님도 같이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문제는 당장 D-Day가 내일이에요. 30일까지는 4월 계획을 30일이 내일이에요. 내야 되는 거죠? 내일까지 2조 원 내야 돼요. 2조를 내야 돼요? 예.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LG가 구본무 회장 돌아가셨을 당시에 네. 한 9,200억 원, 9,200억. 또 그것도 롯데가 분담이죠? 4,500억 원, 그리고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이 한 조양호 2,300억 원. 이 정도였어요. 근데 네. 그분들도 1,000억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5년 연납할 수밖에 없어요. 큰 금액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옛날 그 원빈 씨가 국내 부자는 통장 잔고가 쌓이는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는데 조 단위로 뺏기면 털립니다. 티가 확 나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제 올해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 명목으로 굉장히 많은 전자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오너 일가의 배당금 1조 3천억 원에 기여를 했어요. 근데 내년에도 반도체가 계속해서 좋고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이건 보장이 없죠. 그러면 단기 1년 만에 2조 원을 만든다는 건 회사 지분을 팔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삼성의 알짜인 전자와 생명, 뭐 생명도 물론 일부 지분 뭐 보험법에 의해서 지분 매각 대상이 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되는 게 뭐 삼성 SDS 지분 매각이 가장 1순위로는 꼽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원들은 고용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삼성그룹 소속이었다가 한국화약으로 가야 되는, 하나로 가야 되는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고용과 투자 확대했어야 될 일을
지금 뭐 회사들은 당연히 배당을 통해서 지분도 약화될 뿐만이 아니라 정작 지분 과정에서 고용돼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속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변경되는.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다 보니 물론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그 극단적 이제 부족 이런 이제 불안에 대해서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물론 뭐 삼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를 좀 피해야 되는 이런 보호막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이런 이제 국민정서법 우리가 7, 80년대 국가주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 환원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높은 이제 이 상속세는 유지돼야 되고 이런 논리는 조금 지양될 필요는 있습니다. 참 30일까지 2조 원. 네. 너무 시간이 없네요. 아니 일단은 요번에 배당받은 게 이제 7천억이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용도 높은 양반이 이재용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지금 주식담보로 가면요 20년을 해줍니다. 아, 20년을 해줘요? 이렇게 신용도 좋으신 분은. 그래서 이번 뭐 돈 만드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앞으로 이제 이런 그룹사의 이제 지분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관심의 축이 될 텐데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분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상속세 재벌이 상속세 못 만들어서 그걸 안 받겠습니까? 그렇겠죠. 내긴 내죠, 당연히. 네, 당연히 내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상속세 계획과 뭐 사회 환원 계획도 같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정말 잼재가 정말 한 번쯤은 뭐 보거나 혹은 아니면 뭐 사진에서 보거나 아니면 들어봤던 정말 저는 이 그림을 교과서에서만 봤거든요. 네. 이런 그림들을 지금 내놓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 23,000점에 시가는 1조 원부터 한 4, 5조까지 된다라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네. 왜 내놓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일단 그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과는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이 미술품에 대해서 그렇게 취미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과거 이제 그 두 분은 선대 두 분은 네네. 뭐 언둔의 경영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즐겼는데 취미생활을 즐겼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뭐 현장에서 뛰는 걸 좋아하지 저런 걸 그렇게 즐기지 않고 사실 라온 미술관을 만들어서 뭐 모친인 홍라희 여사가 총괄했는데 리움이요, 네. 리움 네. 미술관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또 이재용 부회장 그 감옥에 가면서 모친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리움 미술관에 대해서 네. 원래 관장이셨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포기한 상태라서 아마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이유가 된 거예요. 둘째로는 이 처리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이 예. 가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매길 겁니까? 유산을 이게 가격이 뭐 주식이라든지 그렇죠. 현금 같으면 가격이 나오는데 미술품은 사실 냉정하게 어떻게 가치에 대한 경매를 판단을 해야 해가지고 되는 딱 거니까. 팔아봐야 아는데 그걸 23,000점 되는 거를 일일이 다, 예. 경매해가지고 그걸 나는 그 보기도 볼성 사납고 근데 아마 삼성 측에서 이걸 가지고 상속세를 일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가 이제 국세청에 타진도 해보고 했는데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는 그 국세청의 의견을 들은 것 같고요. 이래저래 고민하다 이 미술품 가지고 뭐 2만 점이 넘는 미술품 가지고 일일이 다 경매하는 것도 그렇고 상속세 납부는 불가능하니 근데 이제 또 만일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거 상속을 받게 되면 네네. 그 부분에 또 한 5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또 내야 되죠. 그럼 액수도 산정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걸 기증을 해버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속세를 안 물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 부분은 사회 하나를 의미해서 미술관 같은 데 기부를 해버리고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게 야기될 수 있는 논란 이런 걸 좀 잠재우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는 걸로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상속세를 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미술품 기증하는 것도 그렇고 좀 뭔가 논란을 만들지 말자 그냥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보자라는 좀 의지가 보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미술품들. 아마 그 삼성 에버랜드 주말에 찾으시는 분들 용인 가면 용인에 호암 미술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 보시면 이병철 회장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모든 이제 작품들 대부분의 작품들이 돼 있어요. 거기도 꽤 많은 이제 소장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대기업들은 재단을 통해서 혹은 미술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물하고 국보급이 거의 60여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없고 뭐 루브르나 가야지 볼 만한 뭐 피카소, 모네 다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현물로 그냥 미술품을 대납하면 상속세로 좀 해주자라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현행법상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만에 하나 경매시장에 내놔서 정말 삼성가가 이제 현금으로 이제 전환할 경우 네네. 굉장히 이 유출 이걸 국내에서 사실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어요. 아, 없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해에 살 수 있는 보물 그 금액은 168억 원이에요. 아, 근데 지금 몇 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있으니까. 여기 이제 겸재 선생의 것은 아마 몇 조 단위, 몇 천억 이상으로 지금 수천억 이상으로 인왕재색도 가장 이제 같은. 뛰어난 이제 진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왕재색도의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하라도 수천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화할 수 있는 규모는 규모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일단. 규모가 아니다 보니 이러다 보면 해외 유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언제 또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죠. 확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아예 쉽게 그래 이것도 그냥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하고 그러면 상속재산에서 빼주니 이런 방식을 이제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 미술품과 관련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뭐 감정가는 뭐 1조, 3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과 같은 유동성이 굉장히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이게 감정에 들어가면 옥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굉장히 풀려져요. 천정부지로 뛸 수 그렇습니다. 있죠. 누군가는 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자본까지도 생각하고서 삼성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림이라는 게 사실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관리가 잘 됐을 거고 이게 뭐 경매시장에 나왔을 때는 지금 뭐 4, 5조까지 예측하지만 더 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뭐 홍래 여사가 관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 뭐 시설이 돼 있고 또 호암미술관도 있고 뭐 등등 뭐 보존 상태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이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모네 그림 하나 지금 나와 있다 그러는데 비슷한 그림이 팔렸는데 최근에 팔린 건데 940억을 받은 거예요. 940억. 예, 그 그림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미술계에서 뭐냐면 무가지보라 그럽니다. 가격으로 칠 수 없는 보물이 들어왔다. 아까 저 뭐 미술관 예산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 다 살려면요 300년 동안 우리 국립미술관 이걸 모아야지만 이제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지금 기증이 됐고요. 사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뭐 공사석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와 미래를 위한 시대적 의무라 그래서 뭐 본인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이 눈썰미를 가지셨고요. 또 이 홍라희 여사가 또 이런데 뭐 이쪽 전공을 하셨으니까 네네. 굉장히 뭐 좋은 그런 반인데 하여튼 사회 공헌적으로 많은 적을 했고 또 이병철 회장도 3,000품 이상을 또 그 전에 생존했을 때 또 기증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집안 내력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참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발표가 됐을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이 지분율이었어요.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과연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사실 발표에서는 뭐 지분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뭐 일각에서 예측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뭐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접견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이견이 없다라고 일단 일축을 했거든요. 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의견이 뭐 조율이 충분히 안 됐을 시간이 가능성은 충분하지 있습니다.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뭘 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유언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예. 그룹의 경영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방향을 정해졌는데 세부 지분은 아마 구체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감옥에 있고 하니까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도들이 조금 유의미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좀 지분을 모아주고 삼성생명 쪽은 여동생이 갖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홍라희 여사의 경우는 지분을 포기한다 그런데 아마 뭐 기자들이 여러 개 취재한 거니까 저는 그 방향성이 대체로 숭후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홍라희 여사는 지분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아마 자기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줘서 전자 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그룹을 대체로 보면 매출이 한 4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전자가 한 240조, 전기전자 합치면 한 300조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네네. 주로 이제 금융 쪽 중심하고 다른 회사들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전기전자 쪽은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좀 몰아주고 나머지 이 금융 쪽은 두 자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희 회장이 남긴 지분이 제일 큰 게 삼성전자 4.18%인데 저것만 해도 20조가 넘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 20.76%는 한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워낙에 삼성전자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고 생명 지분을 두 유동식한테 몰아준다 하더라도 상당한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그 유동생이 뭐 약간의 이의를 제기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방향성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전기전자는 워낙에 이재용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도 이재용 부회장한테 주는 걸로 했으니까 그쪽으로 정리를 하는데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를 조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아직까지 뭐는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다만 조만간 뭐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네.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대로 뭐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뭐 변수로 지목되는 게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현재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황이고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이제 보유주식 가치를 바꾸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바꿨을 때는 이제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최대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도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생명과 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이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지배력 결국은 약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아마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 계열사가 삼성전자니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몰아주고 생명은 다시 두 자매한테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낸다 하더라도 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전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는 이제 전자와 금융을 장자인 이 부회장 쪽으로 몰아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호텔 신라를 비롯한 이쪽은 이제 이부진 사장이 네. 그리고 제일모직의 이제 물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의류 사업 부분의 경우에는 이서연 지금 이사장한테 쪽으로 몰아줬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부진 회장은 경영을 꽤 잘해서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뭐 부동의 네. 사업 영역을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확대를 가면서 넓혀왔죠.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제일모직은 사양산업처럼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머니가 하고 있는 재단의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걸 감안하게 되면 그리고 보험업법상 앞으로 지금 뭐 국회 계류돼 있습니다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계획자들의 돈이 위험할 소지가 있고 그걸 처음에 샀던 시가가 아니라 기준 원가가 아닌 시가로 만약 하게 되면 지분 5% 이상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두 동생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룹의 어떤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게 이 금융 부분이에요. 네네. 그중에 정점이 바로 생명이고 그렇죠. 화재고 카드고 자산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과연 삼성생명을 두 자매한테 이제 몰아줌으로 해서 시가는 뭐 물론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상당히 작지만, 떨어집니다. 규모는 적지만 그러나 금융이 꼭 이제 큰 전자에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금융을 완전히 이제 자매들한테 상속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전자 쪽을 이재용 부회장이 몰아주고 뭐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분리보다는 뭐 뒤섞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제 어쨌든 이게 공시사항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렇죠. 종목들이고 이 지분 유증이 어떻게 이제 자녀들한테 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네.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생명은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룹에 여기는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생명의 주주가 물산. 그렇죠. 물산만을 17%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을 뿐 나머지 지분은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삼성생명을 두 자매한테 넣어줄 경우 나중에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모님 어떻게 좀 네, 보십니까? 이게 복잡해요. 근데 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배 구조가 물산생명전자인데 네. 지금 바꾸고 싶은 거는 물산이 전자를 바로 바로 가는 바로 예. 소유를 그러기 하는.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로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게 조정을 하려면 그렇죠. 삼성생명에서 지금 전자에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차익이 얼마나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를 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이 전자 지분을 8.5% 정도 갖고 있는 네, 거죠. 지금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거를
초기에 네. 샀을 때하고 지금 파는 시가하고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차이가 그렇죠. 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전자와 뭐 수합하는 부분. 아. 그래서 지금 뭐 대개들 이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하고 삼성전자도 인적 분할을 해서 거기서 또 어떤 합병을 일으키는 것이 계산을 해보면 가장 적게 든다는 거죠. 아. 이 개편은 이거 진짜 수십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산과 전자를 인적 분할해서 예. 나중에 또 다시 합병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취할 것이다.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의 지주회사가 합쳐지고 그 밑에 삼성전자가 사업회사로 남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뭐 가지 않겠냐는 이제 얘기들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온화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네요. 예, 지금 큰 결정이니까요. 네, 뭐 추산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0조는 뭐 넘게 들어가는 지금 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사실 뭐 다들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갖고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대 때는 사실 보면 이건희 회장 때 보면은 이병길 회장이 거의 다 삼성그룹의 알짜배기는 다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줬어요. 그 그냥 다 몰아주기로. 아시는 뭐 한솔이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반개 그룹들이 네. 범삼성가라는 그 규모가 상당히 삼성 본체면 굉장히 작은데 그렇죠. 금융 쪽을 떼주면 굉장히 큰데 말씀들 하지만 이 문제는 삼성생명이 중간에 지배구조 중간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물산이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이 전자를 소유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전자인데 그래서 원하는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이 많았던 물산하고 삼성전자하고 합병을 하고 다시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나누면 그러면 물산하고 전자의 합병회사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권한을 갖게 되는 커지는 거예요. 건데 소유가 그 부분이 되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법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 부분 깨졌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삼성그룹에서는 장기적인 지배 구조 생각할 염두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여유에. 지금 제일 여유가 급한 없다. 거는 제일 급한 거는 어떻게든지 이재용 회장 사면 받는 게 최우선 과제고 그리고 이 지배 구조를 큰 그림은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당장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삼성물산 정려 이슈, 삼성물산 정리하는 이슈도 그 좋은 아니긴 하지만 접었던 이유가 괜히 그랬다가 이놈도 아직도 장난치려고 그러네라고 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재용 회장의 신병을 좀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삼성그룹의 최고의 우선 과제고 과제군요. 우선은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급격한 변화를 시도를 하지 안 않을 하려고 하겠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전자 쪽은 이재용 부회장 뭐 금융 쪽은 두 여동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그룹을 분할하는 건 수십 년이 좀 걸릴 거라고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지분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경영을 뭐 이를테면 뭐 금융 쪽은 여동생들 조금 뭐 주요주주 참여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전자 쪽은 주로 맡는다든지 지금 신세계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정용진 회장하고 네. 정유경 뭐 사장하고 네. 부회장하고 이렇게 뭐 이마트 쪽하고 나눠서 하고 나눠서 있죠.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하고 그런 식으로 이마트를. 실질적으로 분할 경영하지 완전히 지분상으로 지배 구조를 재편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여건도 안 되고 소요되는 자본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다. 그리고 당장은 급격한 변화를 뭐 초래하지 않을 거고 우선 제가 볼 때는 상속세 이거 완납하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요. 지금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삼성물산에 이제 자회사처럼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야 돼요. 아, 그 지금 뭐 자회사의 그 전체 기업 지배법에 보면 총자산의 50%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또 기다릴 수가 이게 가면서 다 모든 걸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금 뭐 남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설상가상의 지금 뭐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 그러니까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좀 상정해놓고 그렇죠. 가정을 해놓고 뭔가 시나리오를 짜야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융사는 없다. 이게 자기네들이 딱 뭐 주어진 명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지금 하느냐. 예. 굉장히 셈법이 어렵고요. 시간도 그렇게 뭐 좀 많지는 많이 않네요. 있으면은 네. 그거를 조정해 가서 할 텐데 이거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이것들이 저촉이 되기 시작하면은 예. 이 참 뭐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뭐
김현학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이재용 부회장의 뭐 지금 현재 상속세 처리를 해야 되고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는 이 사면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 경총과 또 대한상의 같은 경제 5단체가 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고 좀 선을 확실하게 긋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걸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정말 사면 뭐 안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너머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표면적으로 청와대뿐 아니라 박범계 장관도 뭐 공식적으로 특별 사면을 검토한 바가 없다. 대상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근데 오히려 이건 좀 여론을 떠보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를 보는 생각이 거다.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백신 외교, 백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예상보다 우리가 들려왔던 구매 계약에 비해서 오히려 자국 이지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 남아돌지만 주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SK라는 잘 만드는 백신을 잘 만드는 위탁하는 데가 있으니 뭐 노바백스는 비롯해서 몇천 건 계약은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예정대로 일정대로 들어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잘 만드는 기업이 나서서 이제 이런 백신 외교를 해줄 수 있다면 사면까지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분위기는 읽혀져요. 읽혀지는데 이렇게 되면 아니 국가가 못하는 걸 이게 기업인한테 하라는 얘기냐? 오히려 국가가 굉장히 좀 우리 정부가 무능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사례이기 때문에 나서서 사면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러니 언론을 통해서 내지는 경제 단체 이익 단체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면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회장이 지금 2년 6개월형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거의 다 살았는데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느냐. 뭐 아예 떳떳하게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지금 1심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사면해 줄 거냐 특별 사면을 할 거냐 차라리 떳떳하게 다 받고 지금 뭐 굉장히 뭐 이 부회장 앞에서는 악재 머피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은 경력 총수가 꼭 구속 중이거나 수감 중일 때 반도체 호황기가 와요. 그러니까 실적은 더 좋아요. 슈퍼사이클이. 네, 슈퍼사이클이 와요. 그러니까 전혀 경영 상황과 무관합니다. 총수가 빠졌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잘 안 돌아간다?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시스템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있습니다. 이미 네. 전문 경영 체제를 잘 돌아가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까지 들고 나와서 전 세계적인 패권 전쟁이 주도하겠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삼성이 굉장히 큰 투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인하기 위해서 결정권자를 이제 대면하고 싶다라는 최종 결정권자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그걸 이제 뭐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옆에 여론 때문에 나와서 등 떠밀려서 나왔다가는 오히려 이게 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뭐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상을 했던 일이지만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결국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에 이낙연 대표 시절에 네. 그 전직 두 대통령 그 사면을 올해 초에 하면서 건의했다가 좀 시끌했죠. 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사전에 뭐 대통령과 좀 언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인정을 안 받아들이셨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의 경우에는 국민 71%가 좀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리고 이제 물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나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그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독하게 뭐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면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국민들한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 같은 걸 보고 만일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면 조치를 취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소장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기업에서 그 오너의 역할, 특히 한국 재벌기업에서 오너의 역할은 삼성이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기업에서 보면 전략적 의사결정이 있고 전술적인 의사결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오너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 조단위 투자할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 오너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삼성의 사장, 부회장들 많지만 그분들 CEO가 제가 볼 때 COO예요. 결국은 의사결정 70조짜리 M&A 하는데 어떻게 오너가 오케이 안 하고 그럼 오너가 그러면 전문 경영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루아침부터 결정할 수도 없어요.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특히나 반도체 저는 바이오 백신 쪽은 솔직히 조금 삼성에서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한 거 아닌가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닌가 싶은데 바이오 반도체는 정말 중요하죠. 세계 최강자인 삼성의 맞습니다.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느냐. 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푸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어떤 그 의도에 적극 호응하면서 계속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타이밍을 잘못 놓쳐가지고 어떤 큰 흐름에서 비껴갈 수 있느냐 이 중요한 시기고 이재용 회장의 결단 특히 보면 뭐 조금 이따 우리 이야기했던 NXP 같은 경우는 인수하는데 70조가 듭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것들 의사결정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돼야 되고 네네. 국민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죄는 밉지만 저분이 좀 자유롭게 의사결정하면 우리 국민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재용 개인을 좋아해서라보다는 그래서 경제를 생각했을 때는 경제를 생각해서 국민들도 낫다는 찬성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면 찬성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두 분에게 똑같이 들렸던 게 시스템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일정 부분 이상의 결정을 하는 데는 분명히 오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저는 그렇게 좀 얘기가 들렸는데 그럼 지금 다행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까지 이제 슈퍼사이클을 맞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 그리고 최근 상황이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네. 뭐 수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뭐 NXP 같은 이 삼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좀 운영하는 반도체 업체들을 삼성이 가져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아니 삼성이 미국에다 투자하는 거 벌써 기 다 얘기한 건데 또 뭐 NXP가 지금 애리조나하고 텍사스에 공장이 있긴 합니다. 이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좀 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좀 낮은 난이도의 낮은 정도가 아니죠. 이건 부가가치도 8인치에서 낮고. 나오는 거고 다른 네. 건 다 12인치에서 나오는 거여서 이거 요번 고비를 넘어가면요 차량용 반도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 금액이 지금 60조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네, 6, 70 이거 이라고 매출 하죠. 10조 하는 회사예요. 아. 10조 하는 걸 뭐 60조나 준 거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한 번 했고요. 뭐 이거를 제기가 돼 있었고 거기에 떠나서 2016년도에 퀄컴이 사인까지 했죠. 근데 중국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저거 뭐 파산이 났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를 들여서는 하만도 지금 성과 못 내고 있고요. 요번에 하는 M&A는 진짜 삼성그룹 전체에다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나오고 마이크로 뭐 테크놀로지도 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진짜로 저는 NXP는 아닌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는 뭐 굉장히 범용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차량에 들어가잖아요. 7년 내지 10년간 바꾸질 않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죠. 이거는 삼성의 영업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삼성이 할 건 아니다. 예, NXP보다는 조금 더 뭐 미래지향적인, 눈높이를 네.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이고요. 뭐 아무리 지금 뭐 120조 지금 돈이 있다 그래도 네. 지금 미국에 50조 하고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뭐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을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잘 만드는 건 네.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서버라든가 PC라든가 모바일 폰이라든가 굉장히 만들면 이윤이 많이 남는 것들.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 기술은 따라잡기 좀 어려워요. 기술 격차가 커요, 중국과. 그런데 이 범용은 이거는 이 대만 반도체잖아요. 네. 위탁 받아 만드는데요.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맞게끔, 이 자동차 회사에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굉장히 박해요. 그러다 보니 삼성이 지금까지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 집약형 사업이기 때문에 조 단위로 투자돼야지 돼요, 건물이. 그래서 아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인텔 손들었잖아요. 네네. 그동안 PC 마이크로 프로세서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우리 라인 전용해서 이거 만들겠습니다. 당장 수익 납니다. 당장 수익 나는데 제가 이제 고모님 의견을 동의하는 이유는 근데 이 중장기적으로 기술 격차가 크지가 않아서 이건 금세 중국이 따라잡아요. 별로 할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규모 자본 집약형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맞지만 단가가 시장이 커지긴 커질 거예요, 분명히. 당연히 커지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줄 서서 사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가를 지금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과연 70조 원에 달하는 이제 이 M&A 비용을 이것에 허비할 것인가? 저는 이제 회의적이신 별로. 거군요. 예. 근데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물론 이제 말씀하신 제가 동의합니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돈이 안 돼요. 삼성 부가가치는 훨씬 낮죠. 고부가가치 예.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이 되고 또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아예 차량용 반도체를 외면할 수도 없는 게 워낙 바이든이 이게 밀어붙이니까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앞으로 자율주행차 많이 나오고 전기차 나오면서 이 전장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이 제가 볼 땐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요. NXP를 인수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오스틴 공장에 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거냐. 근데 오스틴 공장 증설하는 것도 지금 최소한 이야기된 10조 이상의 투자가 된다는 거고요. 저도 이 NXP가 70조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말씀하신 부정적인 의견 다 동의하고, 더구나 예.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한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품목들은 삼성 다 겹치는 품목들을 NXP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NXP를 아주 싸게, 그것도 뭐 이렇게 인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대로 70도 다 주고 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삼성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인수를 문의했을 때 부정은 안 했어요. 부정은 하지 않았다. 검토하고 있다. 3, 4년째 계속 검토하고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예, 봐야 그러니까 결국은 알겠네요.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 어떤 방향으로 뭔가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결정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여기까지만 네, 좀 그-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세 분 말씀만 들어도 지금 삼성그룹에 놓여진 숙제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상속세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지배구조도 나중에 정리를 해봐야 될 문제고, 거기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슈퍼사이클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떤 또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갈지 굉장히 고민이 큰 시점인데, 이 와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과연 삼성그룹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김연학 교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